원래 루즈벨트가 살아있을 때, 루즈벨트가 언제 돌아가셨냐면 1945년 4월에 돌아가신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히틀러가 죽고 독일이 패망한 것은 5월이거든요. 근데 루즈벨트가 몸이 아파서 그런지 히틀러하고 싸우는 게 힘이 들어서 그런지 그 스탈린 보고 여러 번 회담할 때마다 요청합니다. 우리는 지금 일본하고도 싸우고 여기 독일하고 싸우는데 우리에게 너무 힘이 든다. 그러니까 독일하고 싸울 때 우리 서로 연합군 노릇하면서 협조하는 소련 스탈린 각하께서 좀 우리를 도와서 태평양 전쟁에도 좀 참여해달라. 근데 뭐 소련은 단호하게 노합니다. 스탈린이 속으로 단호하게 노하는 이유는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도요. 2차 대전 때 제일 많이 죽은 사람들, 민간이나 군인 합쳐서 소련입니다. 소련은 2천만 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미국, 프랑스 합친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죽으니까 스탈린은 자국민도 희생시킬 수도 없고 하니까 태평양 전쟁 참가하는 것을 사양하거나 거절했죠. 점잖게. 그러다가 이제 루스벨트가 죽고 트루만이 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이제 7월 우리 해방됐다고 하는 8월 10일 꼭 한 달 전에 7월 중순에 포츠담 회담이 열리는데 포츠담 회담 열리는 전날 뉴멕시코에서 원자폭탄 실험이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트루만은 대통령이 돼서 그 포츠담 회담 가면서 이제 스탈린하고 처치하고 이 삼거두 회담을 하는데 마음이 느긋했어요. 왜냐면 이 신무기가 이제 개발됐으니까 이제 일본 항복하는 것은 뭐 이게 시간 문제다 생각하고 내가 내 선임자처럼 스탈린한테 참전해달라고 뭐 이렇게 요청할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회담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게 정상회담 치고 이렇게 2주, 3주 하는 게 별로 없는데 아마 8월 15일 정도에 시작해가지고 8월 20일 정도에 스탈린에게 이제 트루만이 귀뜸을 합니다. 우리 신무기를 개발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아쉬워. 그런데 스탈린은 그걸 듣고 속으로 흥하는 겁니다. 믿지도 않고 그저 귀를 듣고 이쪽 귀를 듣고 이제 흘려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회담이 끝나고 8월 초에 모스크바에 돌아가서 며칠 안 됐는데 그 며칠이라는 게 8월 6일입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탁 떨어졌는데 보도에 의하면 한 방에 1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트루만이 말한 말이 맞구나. 이제야 우리가 참전할 때다. 지금 참전하면은 뭐 사람 병사들 얼마 죽지도 않고 파죽지세로 이 국경을 넘어서 육군들이 이제 한반도를 향해서 내려가면은 일본을 향해서 내려가면은 일본은 곧 항복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죠. 판단해서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폭탄 떨어지고 8월 7일 날 스탈린이 결심하고 이 소련의 육군이 파죽지세로 남하합니다. 그때 스탈린이 그런 낌새가 있으면은 그때는 뭐 커뮤니케이션이 발달 안 됐을는지 몰라도 전화를 하든지 뭐 대사에게 이야기하든지 해서 소련 참전 안 하면 됩니다.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 이게 분단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전임자가 크게 요청을 여러 번 한 적도 있고 하니까 참전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말릴 수도 없는데 정말 파죽지세로 내려오는데 엄청나게 빨리 내려와서 8월 10일 가까이 되었을 때는 이미 개성 근처에 소련군이 왔다는 그런 그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빨리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경악스러운 게 뭐냐면 이제 새로운 주적, 이념적인 주적으로 소련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태평양 전쟁을 수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을 자기 백성을 죽이고 싸웠는데 소련이 원자폭탄 떨어지는 그 두 번 떨어지는 거 6일날 히로시마 9일날 나가사키 떨어지는 거 보고 참전했는데 미군이 일본 본토로 점령하기 전에 소련이 먼저 점령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급하게 가장 똑똑한 대령셋을 뽑아가지고
소련군 저지 선을 빨리 확정해서 보고하라. 그 보고를 받은 대령 셋 가운데 그 셋은 전부 다 로드 스칼라를 받았던 대단히 우수한 장교들입니다. 그 두 사람이 우리하고는 관계가 있는데 하나는 딘 러스크, 그 후에 케네디 대통령 때 국무장관이던 딘 러스크 국무장관이고, 또 하나는 한국의 미 판군 사령관으로 오는 그 본스필드 대장입니다. 그 대령직을 받고요. 긴급 지시를 받고 어디를 꺼야 할지 모르는데 상황실에서 지도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지도가 없다 그래서 상황실 벽에 붙어있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맵을 딱 보니까 그때야 이 대령 두 눈에 한반도의 중간쯤 38선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 명령 지침 속에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그 한반도 그 대한제국의 우리 조선의 수도는 한양, 서울이니까 가급적이면 그 서울은 우리 미국 관할소로 들어오도록 선에서 거라 뭐 이런 것인데, 딱 보니까 서울 바로 위에 38선이 딱 지나가니까 아 요거다 생각하고 결정한 거죠. 어느 학자의 이야기하면 그 결정하는데 5초 걸렸다 그러고, 어떤 학자는 20분이 걸렸다 그러는데 5초와 20분에 우리 천년의 민족이 같은 언어를 쓰고 문화를 나누면서 한 국가의 틀 속에 살았던 이 민족의 삶이 두 덩어리 나는데 5초가 걸렸다. 20분이 걸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우리 초등학교에서도 안 가르치니까, 교과서에 있는 걸 안 쓰니까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게 분단을 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저는 분단할 때마다 이게 예언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걸 확신하는 것은 이사야에서 읽어보면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저 어릴 때부터 저를 사로잡았던 이사야 비전이 꿈이 그겁니다. 육식동물과 초식동물 간에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변화하는 것. 그래서 그 7절에 보면은 사자가 소의 여물을 먹고, 사자가 소 자체를 음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소가 먹는 소의 음식을 사자가 음식으로 먹을 때 비로소 평화가 온다. 사자는 뭔가 강대국을 의미합니다. 국제적으로 말하면은, 국내적으로 말하면 이건 갑질하는 강자들이죠. 그게 깨졌을 때 이사야가 꿈속에 자기의 비전 속에 나타나잖아요. 그 속에 억울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사자가, 강대국이 약소국 소의 여물을 함께 나눠 먹을 때 평화가 온다는 비전이죠. 그 현실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나는 이사야의 그 비전이 하나님 나라의 구약적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그 나사렛 매니페스토의 그 본문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이렇게 이제 분단이 됐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씨가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단독 정부를 내세우고, 결국 단독 정부를 세운 게 1948년 8월 15일인데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상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날을 건국절로 하라 이거죠.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 되면은 그 전에 시베리아에서, 만주골판에서, 또 다른 외지에서 독립운동하면서 순직했던 우리 독립운동한 사람들 헌의를 한 거예요. 사실 그분들이 독립운동할 때 건국을 위해서, 우리 건국은요 1919년 3.1운동의 정신을 이어서 임시정부가 생겨서 그날을 우리가 건국일로 보는데, 48년 8월 15일 건국이 되면은 그 전에 했던 이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는 하루아침 휴지가 다 돼버립니다. 그나마 김구 장로와 이승만 장로 간의 싸움에서 온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러나 1948년 8월 15일은 이것은 건국의 날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한반도 분단의 제도화의 날이고, 왜 그게 한반도 분단의 제도화의 날이냐 하면은 그 20일도 안 되는 후일 48년 9월 9일 김일성은 북한에서 인민공화국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은 이승만이가 먼저 분단을 제도화하는 걸 보고 한 20일 후에 하는 것이죠. 그건 아주 머리를 굴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해 48년에 한반도가 분단이 되고 냉전 체제가 들어서기 시작하기 전에 한 1950년 북한이 남침함으로써 6.25 전쟁이 생기고 3년 동안 300만 이상이 피 흘려 죽고 53년 7월 27일 휴일이 됨으로써 그 분단체제는 국제적인 규범하에서도 어떤 의미에서 공인될 수밖에 없는 세계체제의 한 분단체제로 흡수가 된 것이죠. 그래서 냉전은 지금 68년째입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전 비용은 열전 비용 못지않게 아픕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싸움할 때 열전도 하고 냉전도 하는데 냉전이 더 아프잖아요. 겉으로는 점잖게 이야기하지만 속은 더 아픕니다. 오히려 후닥닥 싸우고 그래서 같이 맛있는 외식하고 극장 갔다 오고 어디 또 가서 또 친구들 만나고 해서 풀면 좋은데 냉전을 몇 개월 하고 몇 년을 하면은 야, 그 피마르는 고통, 피마르게 하는 고통이죠. 우리 냉전 지금 67, 8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냉전 체제가 유지되는 동안 미국은 어떻게 했느냐? 태평양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소련의 태평양 진출을 막고 봉쇄를 해서 1989년 장벽이 무너지면서 소련 체제를 붕괴시키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소련은 체제가 1990년, 91년에 해체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소련은 대륙 세력으로 남아서 해양 진출도 못하고 이제 해체가 됐죠.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미국은 한 몇 년 동안 단독으로 단극 세계 지배 체제를 구축하다가 참 놀랍게도 중국이요, 그 짧은 기간에 아주 무서운 군사대국, 정치대국, 경제대국으로 굴기합니다. 벌떡 일었습니다. 일어서게 되면서 소련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태평양 지배체제를 도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준비가 돼가지고 이제 그 준비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와 이 러시아와는 국교 정상화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와 중국은 91년에 국교 정상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힘은 굉장히 옛날 소련의 힘보다 강합니다. 소련은 군사대국이지 경제는 엉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의 경제를 위협할 정도의 중국 경제가 떠올라서 G2가 떠올랐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미국에 대한 이 글로벌 헤지모니에 대한 도전은 옛날 소련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터진 게 지금 성주에 이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바람이 어떻게 불고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면 기후가 어떻게 변할 걸 알면서 이 시대의 징조를 모르냐 안타까워서 생각했잖아요.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절박한 복음운동이 뭐냐는 걸 알기 위해서는 이 시대 징조를 알아야 돼요. 지금은 이제 거대한 해량 세력이었던 로마, 이태리,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을 거쳐서 이제 미국까지 와서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것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미국의 점잖은 대통령 오바마가 노벨 평화상까지 받고 중국을 옥죄는 이 소위 피벗 투 아시아 정책을 폈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피벗 투 아시아라 그러니까 EU가 반발했습니다. 우리 뭐 유럽은 피벗 아니냐, 축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Asian Rebalancing Policy라고.
좀 말을 고쳤는데 뭐 리밸런싱이나 피벗이나 그게 그 같은 말인데 지금 세계 중심은 유럽이 아니고 지금 동아시아다, 동북아시아다. 왜 여기 G1이 있고 G2가 있고 G3가 있고 우리가 G12라면 G12가 여기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이 지역의 헤게모니를 강화하겠다는 게 이게 에이션 리밸런싱 이 정책이었는데 오바마는 순한 사람이니까 그걸 아주 독하게 관찰을 못하고 그래서 참자 인내도 정책이다 해서 소위 전략적 인내하다가 이 트럼프한테 그 약점이 잡혀서 나는 절대로 전략적인 거 안 한다. 나는 그게 끝났다. 나는 이제 옥죄할 때는 옥죄고 협박할 때는 협박하고 돈 받아낼 때는 돈 받아내고 위협할 때는 위협하겠다. 그 실제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한 몇 시간 전에 트럼프 그 이야기했어요. 이 성주에 이 사드 배치된다는 보고를 듣고 한 이야기죠. 한국 정부 사드 배치한 비용을 내야 한다. 원래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미국 정부하고 우리 정부 간에는 부지가 부지만 우리가 제공하고 비용 우리가 다 내겠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말이야 비용까지 내는데 액수까지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깡패 같은 짓이냐고요.